책 제목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 최서영님의 에세이집 제4장 잘 될 수밖에 없으니까 176페이지에서 시작합니다. 자기 연민도 습관이다. 성공도 습관이다. 비슷한 모양의 작은 성공들을 여러 번 경험하면 그게 내 습관이 된다. 그 뒤로는 성공으로 가는 길이 조금 지워진다. 습관은 아주 쉬운 성공의 법칙인 반면에 한번 굳어지면 바꾸기 어려운 골칫거리이기도 하다. 무의식 속에서 자리 잡은 습관은 내 마음에 골을 내어 무엇을 하든 그 골로 의식이 흐르게 한다. 그렇게 몇 번 반복하면 그 골은 이내 깊어진다. 결국 몇 번의 행동이 모여 하루가 되고 그 하루들이 모여 삶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처음부터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그리고 나쁜 것은 습관이 들지 않게 틈조차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한창 20대를 지나갈 무렵 나는 틈만 나면 친구를 만났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다 자기 팔자대로 사는 거야. 우리는 늘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팔자의 사람들을 동경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성실하게도 우리가 그 급에 왜 다다를 수 없는지, 우리가 그 사람들과 어디가 얼마나 다른가를 성토하며 역시 우린 이래서 안 돼 라는 말로 대화를 끝맺었다. 그건 마치 하나의 놀이 같았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습관이었다. 나는 나의 젊음을 내 한계를 규정짓는 데에만 썼다. 나는 이래서 여기까지밖에 못 가. 한계를 넘어 도전하라는 어른들의 힘찬 격려는 나에게 추상적인 메시지나 흔해 빠진 안부 인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나는 늘 친구들과 희노애락을 공유했다. 아픔과 고민도 빠짐없이 나누었다. 학점, 친구, 이성, 진로에 이르기까지 고민이 생기면 무조건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고 나면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홀로 침대에 누워 잠들기 직전까지 다시 그 고민을 곱씹기 일쑤였다. 잠들지도 못하고 뒤척이며 고민을 곱씹을 때면 나는 마음이 불편해졌다. 나를 위한 시간인 것 같았던 친구들과의 고민 상담 및 신세 한탄은 실로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경험치가 고만고만한 애들끼리 백날 머리를 맞대고 굴려봤자 결론은 하나뿐이었다. 답이 없다. 우리는 늘 기분만 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하소연만 뱉어내며 마치 그 일을 해결한 듯한 기분만 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깨달았다. 그때의 우리에게는 정말로 답이 없었다는 것을. 없는 답을 찾으려고 하는 과정만이 우리의 유일한 놀이이자 습관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벗어났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는 몇 년이 지나도록 그 사실을 몰랐다. 삶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또 서로를 찾았다. 정말 고민의 답을 구하고 싶었다면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답이 있는 곳을 찾아갔어야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시간도 지겨워졌다. 모두가 시궁창인 상황에서 끼리끼리 건네는 위로와 위안은 의미 없는 하소연에 불과했다. 답을 구할 줄도 모르고 영양가 없는 하소연만 반복하며 누구의 불행이 더 큰지, 누가 더 불행할 것 같은지 불행 배틀만 반복하며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점점 깨달았다. 여전히 나는 깊은 잠에 들지 못했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것 같지? 자기 연민,
그거 아주 몹쓸 병이야. 행복이 다가와도 불행만 파고들지.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도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습관이 있다. 문제가 있다면 해결책을 찾는 게 상식인데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위로와 위안보다는 해결책을 찾아 나설 것이다. 지친 몸을 쉬게 해줬으면 해줬지 불행을 놀이삼아 시간을 보내진 않을 것이다. 내가 겪어온 지난 날처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두고 회피하듯 그 주위만 뱅뱅 맴돌거나 그 과정에서 자기를 끊임없이 비하하고 있다면 당장 멈춰라. 해결을 미루는 것도 자기 비하와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도 습관이다. 정말 무언가를 해결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불평, 불만만 내뱉고 있지 않는다. 상황이나 환경 핑계를 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도모한다. 다 자기 팔자대로 사는 거야.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해.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뇌를 멈출 수 있게 몸을 움직여라. 이런 자기 연민성 고민은 남에게 털어놓아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 만약 친한 친구가 나에게 저런 말을 털어놓았다면 나는 뭐라고 답해줄 것인가? 그 말을 오늘은 스스로에게 해보자. 가끔은 내가 처한 문제들에서 한 발 빠져나와 생각해보면 그토록 필요했던 답이 자연스레 찾아지기도 한다. 인생 레벨업. 남에게 고민을 털어놓기 전에 취업, 진로, 사회생활, 관계에서 고민이 있는가? 남에게 털어놓기 전에 아래 질문들에 먼저 답해보자. 하나, 지금 뭐가 가장 힘들어? 둘, 그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봐. 셋, 그 모습이 마음에 들어? 넷, 마음에 든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다섯, 그 중에 네가 직접 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시도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 여섯, 직접 시도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쉬운 일은 뭘까? 당장 해볼까? 일곱,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어? 나를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 내가 나를 제대로 대접해주고 사랑해준다면 그것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티가 나기 마련이다. 나를 위한 에너지를 만들고 나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는 데 사용한다면 나에게 좋은 인연은 저절로 따라오고 예기치 못한 좋은 일들도 생겨날 것이다. 나는 살아오면서 나를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내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자신을 아끼고 가꿀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나누고 싶다. 하나, 내면은 적당히 살피자. 인간은 일정 분량의 에너지가 생기면 그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머리와 몸이 나누어 쓰게 설정되어 있는 듯하다. 몸이 가만히 있으면 잉여 에너지가 온갖 생각으로 머릿속을 활활 불태운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이상 생각할 여력이 없을 때까지 땅을 파게 만든다. 몸은 가만히 있으면서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면
나는 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다. 외부에서 입력되는 정보가 없으니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된다.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가끔씩 내면을 살피는 것은 좋지만 너무 자주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던 작은 흠도 도드라진다. 그럼 나는 흠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나를 싫어하는 첫 번째 단계에 입성한 것이다. 그렇게 머릿속으로 나를 자꾸 싫어하다 보면 오히려 몸이 축난다. 남은 에너지를 몸에 쓰지 않았는데도 기력이 없어지고 행동 의지가 떨어진다. 나 역시 그렇게 허송세월을 많이 보냈다. 해맑게 웃으며 여기저기 쏘다니고 삶의 경험치를 하나라도 더 쌓아도 아까운 날들에 나는 방구석에서 나를 미워하느라 시간을 허비했다.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시선을 밖으로 돌렸으면 어땠을까? 밖으로 움직여 봤으면 어땠을까? 둘, 애매한 상태에 나를 방치하지 말자. 몸을 쓰지 않고 머리만 굴리는 것 말고도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행동이 있다. 바로 애매한 상태에 나를 방치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로 나를 오래 방치하면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된다. 남의 생각이나 흐르는 시간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그저 끌려간다. 이런 나쁜 습관은 나를 좀먹는다. 주권을 외부에 넘겨준 상태에 익숙해지다 보면 무력감이 나를 지배해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조차 잊게 만든다.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으로 삶이 불행해질까봐 피동적으로 자신을 방치한 채 살고 있다면 그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애매하게 자신을 방치한 지금의 삶보다 더 불행해질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 인생 안에서 나에게 결정권이 없는 상황은 그 어디에도 없다. 내 인생의 방향키는 내가 늘 쥐고 있어야 한다. 만일 내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신 차리고 그 상황을 빠져나와야 한다. A도 B도 선택할 수 없을 땐 그 안에서 빠져나오는 선택지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3.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자. 어떤 것에 대해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아야 한다. 고민이 깊은 사람들은 본인이 신중하다고 생각하지만 지나친 신중함은 오히려 독이다. 뭐라도 해봐야 일이 일어난다. 상상만으로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삶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나 자신에 대한 문제도 직면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콤플렉스나 상처와 직접 마주하고 적극적으로 위로하고 극복한다면 그것을 누군가가 건드려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다. 상처 위에 흉터가 남더라도 새 살이 돋아날 수 있다. 이런 준비가 덜 되어 있으면 누군가 조금만 상처를 건드려도 욱하고 버럭하게 된다. 나 역시 그런 경험이 있다. 별말 아닌데도 나는 종종 버럭했다. 공개적으로 드러낸 내 감정은 상처가 정확히 건드려졌다는 증거였다. 진작 상처를 직면했다면 그렇게 날카롭게 대응하진 않았을 것이다. 4. 오해받지 않겠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자. 나는 늘 오해를 사지 않고 싶었다. 내가 이렇다고 하면 혹시 저렇다고 이해할까봐, 내 의도를 왜곡할까봐, 내 뜻을 아예 오해할까봐 나는 내 생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하곤 했다. 돌이켜보면 나는 대화보다는 자기 설명이 중요했다. 비교적 최근까지도 나는 무의식적으로 자기 설명을 반복했다.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남발하기도 하며 내 생각을 상대에게 이해시키려고 애썼다. 이해받아야 한다는 마음보다는 오해받지 않겠다는 강박으로 인한 행동이었다. 나는 나에게 그런 버릇이 있는지조차 몰랐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있는 그대로 나를 이해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나를 오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 말이다. 나에게 그런 버릇이 있다는 걸 깨달은 뒤로 나는 설명하지 않는 연습을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해받지 않기 위한 마음은 결국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됨을 깨달았다.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심을 내려놓으니 그제야 설명하기를 쉽게 그만둘 수 있었다. 5. 열등감과 인정욕구는 잠시 내려놓자. 인정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내가 가진 인정욕구는 열등감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살면서 단 하나만 버릴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열등감을 꼽을 나는 어쩌다 보니 용이 꼬리로 살았던 적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나와 급이 다른 것 같은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그런 박탈감은 점차 열등감으로 내 안에 뿌리를 내렸다. 세상을 잘 몰랐던 나는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나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들을 보며 나보다 뭔가 대단한 게 있겠지, 나는 상대도 안 되겠지 하며 끊임없이 나를 무시했다. 결국 그 무시는 나는 자격이 없다는 결론과 열등감으로 이어졌고 어디에서라도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되었다. 그런데 그 인정 욕구는 성공으로 곧바로 연결되지 않았다. 스스로 생각해도 자격이 없는 나는 타협을 습관처럼 반복했고 내 인생의 한계를 설정했다. 내가 지겠다고 마음먹고 시작하는 게임에서 무슨 수를 쓴들 이길 수 있을까?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내가 나를 무시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도 나를 무시하지 않았다. 나를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나는 불행을 가까이 두고 살았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나에게 올바른 사랑을 주고 싶어졌다. 비뚤어진 자기애가 아닌 올바른 방법으로 나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예뻐해주는 방법을 알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여태껏 해왔던 나쁜 습관들을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습관을 바꾸면서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느낀 건 삶은 정말 솔직하다는 것이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만큼 삶은 변해갔다. 좋아하는 것을 위해 노력하는 일은 언제나 즐겁다. 좋아하는 대상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라면 마음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아깝지 않을 것이다. 그 대상이 나라니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기억하자. 나를 제대로 사랑해 주기만 해도 내 삶은 달라진다. 흑역사를 스스로 만들지는 마. 원하는 분야에서 일하기까지 나는 적성을 찾아 여기저기 많이도 떠돌아다녔다. 한 번은 서치펌 헤드헌터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 그 전까지는 아나운서 취업만 준비하면서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다 보니 회사에 입사한 후에야 비로소 사회생활을 배울 수 있었다. 일을 빨리 배우고 싹싹한 편이었지만 신입이 일을 잘해봐야 뭐 얼마나 잘했겠는가. 그때나 지금이나 회사에서 신입에게 기대하는 건 가르쳐주는 일을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태도 정도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때 나의 태도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 돌아보면 당시 대표님이나 선배가 나에게 큰소리 한 번 안 친 게 이상할 정도였다. 나는 시종일관 불만으로 가득했다.
별뜻 없는 상사의 말도 비아냥으로 받아들였고 일하면서 다치는 마음만큼 몸도 자주 아팠다. 선배들 눈에 그런 마음이 안 보였을 리 만무했다. 대표님은 고상한 멋쟁이셨는데 어느 날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우리 일은 일할 준비가 된 사람을 적재적소에 추천하는 일이야. 그 사람의 학력, 경력, 평판도 중요하지만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 줄 알아? 바로 보여지는 모습이야. 직군에 따라 어울리는 모습은 다르지만 일 잘하는 사람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 옷차림이나 얼굴 표정만 봐도 일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거든. 눈치 없는 신입이었던 나도 이 말은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그제야 나는 주위의 선배들을 둘러봤다. 최소 7년에서 많게는 10년 넘게 한 어깨에 몸담은 베테랑들이었는데 다들 멀끔한 옷차림에 무엇보다 표정과 목소리가 힘차고 경쾌했다. 선배들이 퇴근하고 난 책상은 늘 정돈되어 있었다. 선배들은 불만 많은 막내인 나를 사적으로도 잘 챙겨주었는데 회사 밖에서 편하게 대화할 때도 자기 일에 대한 비하 발언은 일절 하지 않았다. 가끔 나의 투덜거림이 선을 넘을 때도 내 행동을 지적하고 화내기보다는 오히려 조용히 불러 따뜻하게 타이르곤 했다. 이렇게 멋진 사람들 틈에서 일하면서 나는 도대체 뭘 배웠던 걸까? 누구도 나더러 여기서 일해달라고 사정한 적 없었고 내 선택으로 지원서를 내고 면접을 봐서 들어간 직장이었다. 해결되지 않은 불만이 있었다면 내가 떠나면 될 일이었다.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회사에 대단한 돈을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면서 알아서 대접해 주길 바랬던 건지 부끄러웠다. 일이 서툴러 저지른 실수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일이나 세상이 나를 상처 준다며 투덜거렸던 일, 맡은 업무나 근태에 소홀했던 일은 지금도 창피하다. 사장님의 말씀을 계기로 나는 퇴사를 결심했다. 원치 않는 곳에서 울상지으며 일하는 건 나에게도 회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정말 원하는 일을 하며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다. 6개월 동안의 흑역사는 그렇게 깨달음을 한가득 얻고 끝이 났다. 그 회사를 나온 후 곧바로 탄탄대로가 펼쳐진 것은 아니다. 종종 내 의욕이 능력을 앞섰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후회할 행동도 많이 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나처럼 직장을 박차고 나올 수는 없었다. 나는 언제 어디에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회사에서 이것만은 피해 주세요. 앞에서 언급한 내 사례처럼 돈 벌려 간 회사에서 업무 스킬이 아닌 것들로 구태여 내 손으로 흑역사를 만들 필요는 없다. 내가 뭐라고 베테랑 선배들 앞에서 규정을 구기고 맡은 일에 대해 투덜거렸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식은땀만 흐른다. 회사원이든 프리랜서든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일할 때는 그 사이사이 모든 과정이 내가 만든 결과가 된다. 내가 일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까지도 내가 만든 결과에 포함된다. 그러니 적어도 회사에서 나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진정한 일잘러로 거듭나고 싶다면 흑역사를 미리 체험해본 입장에서 정말 이것만은 주의했으면 하는 행동들을 정리해 보았다.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나처럼 이불킥을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1. 소확행은 절대 안 돼.
인스타 튠을 보다가 일명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을 너무도 당당히 저지르고 이걸 희화화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탕비실에 있는 간식이나 커피 믹스를 박스째로 집에 가져가고 사무용품이나 회사의 공공물품을 가져다 당근에 파는 사람까지 있는 게 아닌가. 회사에서 월급 이상의 일을 시키니까 이 정도쯤은 챙겨야 한다는 논리인데 이건 당연히 범죄다. 역으로 직원이 일을 덜 한다고 해서 사장님이 직원의 물건을 가져간다고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회사 복지와 횡령은 분명 다르다. 나의 노동력과 회사의 월급이 등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혹은 피해의식이나 보상 심리로 이런 짓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이건 회사에도 손해를 끼치는 일이지만 열심히 쌓아온 당신의 커리어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행동이기도 하다. 손버릇 안 좋은 사람을 누가 고용하려고 하겠는가? 2. 선배가 사주는 공짜 밥은 당연한 게 아니다. 내가 일했을 당시 언론계에서는 선배가 후배에게 밥을 사주는 게 당연한 관례였다. 나도 당시엔 뭣도 모르고 밥과 술을 많이 얻어먹었다. 가끔은 불편한 자리에 나를 자꾸 불러내는 선배가 성가시기도 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들이 뼈빠지게 번 피 같은 돈으로 사는 밥을 얻어먹을 자격이 나에게 있었을까? 한둘도 아닌 후배들을 사 먹이는 선배의 마음, 얻어먹을 때는 잘 모를 수 있다. 그래도 나보다 많이 버니까 당연하지. 선배니까 당연히 사야지. 같은 마음은 얼른 내려놓자. 세상에 당연한 일은 없다. 후배인 내가 똑같이 사는 건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감사 표시는 하는 게 맞다. 3. 공과 사를 구분하자. 티타임, 식사, 회식 등 업무 외의 시간을 직장 동료와 함께 보내다 보면 동료를 친구로 착각하기 쉽다. 물론 회사에서 친구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라포가 형성되긴 하지만 분명히 선을 지켜야 한다. 개인적인 관계나 내 사정을 내세워 업무에 무리한 배려를 요구하거나 사생활을 지나치게 업무로 끌고 오는 것은 서로에게 좋지 않다. 길게 보면 내 발전을 해치는 일이다. 또 직장 동료가 내 인간관계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하자. 같은 직장,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과만 교류하다 보면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 있다. 잠시라도 일에서 멀어질 수 있어야 일의 능률도 올라가고 스트레스도 조절할 수 있으므로 오롯한 나의 사생활은 별개로 지키는 것이 좋다. 간혹 공과 사를 구분하라는 말을 오해해서 건조하고 무례한 말과 행동을 사무적인 것이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애써 싱글벙글 웃으며 상대를 대할 필요는 없지만 상대에게 예의 있게 행동하는 건 프로로서 일하는 태도의 기본이다. 4. 프로의 마인드를 장착해라. 아무리 신입이라도 아무리 작은 프로젝트를 맡고 있더라도 돈을 받고 일하는 이상 우리는 프로다.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맡은 바 끝까지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쉽게 해결되는 일은 드물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도 찾다 보면 해결 방법이 있기 마련이고 그 해결책을 찾는 능력이 바로 업무 능력이다. 5. 모르는 것은 반드시 물어보자.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순간의 핀잔이 두려워 대충 아는 척하고 넘어갔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몰라도 되는지 가늠하기 어려울수록 더 솔직해져야 한다. 순간의 실수는 복리로 돌아오는 법. 6. 나는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인가? 자기가 일을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다. 반면 자신은 일을 잘하는데 회사 시스템이 문제라든가 자기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혹시 힘듦을 능력으로 착각하고 있진 않은지, 자기 능력에 대한 객관화가 되어야 회사 생활의 억울함이 줄어든다. 그래야 자기 개발, 직무 스킬 업그레이드 등의 향후 대책도 세울 수가 있다. 7. 당신이 선택한 일이다. 누구도 억지로 당신을 그곳에서 일하게 하지 않았다. 당신은 노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의 선택으로 하고 있는 일이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면 건의하고 개선하면 된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그만두면 된다. 그러니 직장에서의 자아의 삶의 모든 것을 걸고 불행해하거나 지나치게 자존감 낮아질 필요가 없다. 위에 나열한 매너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도 회사를 위함이 아닌 당신 자신을 위해서다. 이 회사에서의 일은 끝날 수 있지만 당신의 커리어는 계속된다. 억울한 꼬리표를 달고 살지 않으려면 영리하게 처신할 필요가 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의 8가지 특징.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듣기 싫은 평가가 뭘까? 아마 넌 일을 왜 그렇게 못하니가 아닐까? 일을 잘한다는 건 단순히 맡은 업무를 주어진 시간 안에 해낸다는 뜻이 아니다. 맡은 프로젝트를 모두 성공시킨다는 뜻도 아니다. 일을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건 단순히 자존심의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다. 조직에서 나의 쓰임새가 제 몫을 하는지, 혹시나 이 조직에 피해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에 관한 문제가 더 가깝다. 나 역시 그렇다. 책임감이 없다거나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것을 죄악시한다. 마치 성격 유형 검사의 질문처럼 옳은 일을 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놓고 하나만 고르라면 나는 전자를 택하는 편이다. 물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맡은 일을 해내는 것이 프로의 자세이자 그 사람의 책임, 곧 일의 일부이지만 중요한 것은 일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일을 못하는 건 싫다. 아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는가를 아래 8가지 항목으로 체크해 보자. 1.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가? 일을 하다 보면 전달해야 할 사항이 꽤 많다. 최소 2 이상의 사람이 모여 조직으로 일하다 보니 각자 맡은 업무의 진행 상황을 공유한다거나 계획된 일들을 공유하는 것이 업무의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얼마나 명료하게 업무를 전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한 끗 차이로 여러 사람의 득실이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혹여나 감정이 상할까 애매하게 빙빙 돌려 말하는 화법을 가진 사람은 상대를 헷갈리게 할 수도 있다. 정신 없는 업무 시간에 여유 있게 서론을 음미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전달하기 불편한 내용일수록
더더욱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상대로 하여금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2. 업무 기한을 잘 지키는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기한 내에 해내지 못하면 마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서빙하는 것과 같다. 앞서 말했듯 여러 사람이 모여 하나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의한 일정 내에 최대치의 결과를 내야 한다. 나만 조금 늦은 건데 큰일이야 있겠어 라는 마음가짐은 굉장히 이기적이다. 내가 일정을 어기면 그 다음 사람의 일정에 딜레이가 생기고 또 다음 사람에게 지장을 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한을 지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우리는 서로 맞물려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3. 사적인 감정을 개입시키지는 않는가? 일하면서 사적인 감정을 개입시키지 말라는 것은 선 긋고 딱딱하게 업무를 하라는 말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일을 하는데 어떻게 모든 일을 무자르듯 탁탁 처리할 수 있겠는가? 매너 있고 호의적으로 일을 하되 내 감정에 의해서 일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내 감정을 드러내 상대방의 업무 페이스에까지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는 것은 예의다. 한 공간에서 일하면서 환한 얼굴로 서류를 집어던지거나 전화기를 쾅쾅 내려놓거나 인사를 해도 대꾸를 안 한다면 업무 진행과 별개로 괜히 상대의 기분만 상하게 할 뿐이다. 만약 전략적으로 감정을 드러내야 일이 성사된다면 그렇게 해도 좋겠지만 대부분의 단순한 감정 표현은 잘 진행되던 일도 그르칠 확률이 높다. 반대로 상대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출한다고 하더라도 영향받을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이 기분 나쁜 건 나쁜 거고 나는 내 일만 하면 된다. 우리는 일하는 관계이고 업무 진행에 문제만 없다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프로는 별게 아니다. 벌어먹고 살아야 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일을 해내는 사람, 그 책임에 충실한 사람이 프로다. 일 잘하는 사람들은 쉽게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유 있는 표정을 띠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수틀리고 기분 나빠도 나에게 득이 되는 결과로 이끌어 나가는 게 가능하냐고? 얼마든지 가능하다. 4. 확신과 자신감을 가졌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난 일 잘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확신에 차 있었다. 그 확신은 표정과 어투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그래서 몇 마디만 주고받아도 이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판가름이 났다. 긴장된 모습이나 불안함에 흔들리는 눈빛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무엇을 이야기하든 자신이 있었다. 5. 자신의 위치에서 해야 할 역할을 아는가? 일 잘하는 선배들은 대부분 합리적인 조율자였다. 본인의 위치와 역할을 정확히 알고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윗선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도 중간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율하고 가끔은 카리스마로 후배의 하극상을 미연에 방지하며 위아래의 대립을 막는 데 충실했다. 당연히 업무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서 일할 것도 간단 명료하게 지시하며 후임이 업무를 수월하게 해낼 수 있게 서포트했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 선배들을 따랐다. 반대로 일 잘하는 후배는 대부분 빠릿빠릿하게 말귀를 잘 알아들었다.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여 보조를 잘해주는 후배들과 함께 일하면 크로스체크가 가능해 서로의 실수가 줄었다.
업무 결과에 서로 만족하니 함께 일하는 동안 팀원 모두 눈에 띄게 성장할 수 있었다. 6. 웃는 나침가. 어떤 대표는 직원들에게 좀 웃고 있으라며 잔소리를 달고 산다. 또 다른 대표는 직원들이 단정하게 꾸미고 다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예전에 나는 일만 잘하면 됐지 왜 저렇게 지적을 할까 하고 툴툴거렸는데, 지금의 나는 웃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좀 웃을 걸, 이왕 사람들하고 일하는 거 단정한 모습에 신경 좀 쓸 걸 하고 생각한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인데 기분 좋게 해내자는 일에 대한 예의를 겉모습으로도 갖춰달라는 뜻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매사 불만스럽고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으면서 기분만 나빠하는 건 본인은 물론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삶의 자세는 누구보다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 얼굴도 근육인지라 내가 자주 짓는 표정으로 얼굴이 서서히 변한다. 내가 무슨 표정을 짓고 있는지 의식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7. 단순히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가. 불평, 불만은 하는 사람만 한다. 이는 성향이자 습관이다. 실제로 한 가지에 대해 불평하다 보면 불평은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연달아 나오기 마련이고, 실제로 불만 인지와 상관없이 습관적으로 내뱉는다. 의미 없는 한탄과 투정은 주위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더러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데 일조하는 습관이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웃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상황에 대한 반응은 나의 선택임을 잊지 말자. 내가 결정한 소소한 선택이 모여 나의 하루가 되고 삶이 된다. 그 결과는 모두 내 책임이다. 같은 환경에서도 좋은 반응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기를 연습해서 삶이 좋은 곳으로 가득하도록 해야 한다. 8. 일의 양면성을 이해하는가. 일은 대부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기에 하기 싫은 경우가 많다. 심지어 진심으로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하더라도 그 안에는 감수해야 하는 하기 싫은 일이 분명히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노래를 잘하고 좋아해서 가수가 되고 싶은데 무대에서만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한다면 막상 가수가 되면 원치 않는 상황에서 노래해야 하는 일도 생기기 마련이라 무대에서만 노래를 부를 순 없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아하고 하고 싶던 일을 업으로 삼아도 동전의 앞뒷면처럼 그 이면에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게 일의 본질이다.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일을 할 때 즐겁게 하려고 한다. 정말 우러나와서 즐기는 일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에게 주어진 일은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내느냐에 따라 그 과정도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위에 8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았다면 내가 일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도 파악했을 것이다. 사회에서 내 역할을 해내면서 물질적, 정신적 보상을 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원하는 만큼의 월급이나 원하는 만큼의 성취감이 없더라도 일정 부분 내 스스로 채워넣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일 잘하는 사람으로서의 캐릭터를 나에게 씌우는 것도 결국 나다. 누구나 한 번에 잘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다. 주어진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성실히 해내다 보면 어느새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자신감이 장착된다. 하다 보면 안 될 것 같은 일도 해낼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나는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경험들이 모두 나의 커리어, 나의 레퍼런스가 된다. 마지막으로 일잘러가 되고 싶은 이들에게 이 말을 덧붙이고 싶다. 회사에서의 실수는 회사에서의 나에게 맡겨라. 일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실수를 할 때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다. 그럴 때마다 일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할 것이다. 그러나 흠도 있고 실수할 수 있다. 일을 하면서 저지른 실수로 인해 듣는 이야기는 일터에 나간 나의 몫인 것이지 집으로 돌아온 나의 몫은 아니다.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이 안 풀리고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어도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거나 술 한 잔에 좋아하는 음식을 곁들여 먹으며 내일의 나에게 맡겨둘 줄도 알아야 한다. 회사에서 저지른 내 실수로 내 정체성이나 가치가 훼손되는 게 아니다. 반드시 일하는 자아와 사적인 자아를 의식적으로 분리해야 두려움 없이 일을 해낼 수 있다. 인생 레벨업. 그래도 회사가 전부는 아니야. 어떤 회사도 완벽하지 않다. 판타지가 클수록 상처도 많이 받는다. 그러니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실수했다고 해서 설령 회사를 그만뒀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대신 회사에서 상처받고 돌아온 날이라면 커피나 맥주라도 한잔하면서 아래 콘텐츠를 살펴보자. 하나쯤은 취향에 맞을지 모른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레몬 심리 갤리온 유튜브 이지영 채널의 타인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법 영상, 영화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 영화 리틀 포레스트. 잘 되는 사람의 멘탈은 따로 있다. 유리 멘탈, 쿠쿠다스, 겁쟁이. 마음이 여리다. 감수성이 풍부하다. 나약하다. 과거의 나를 설명하던 말이다. 멘탈갑, 자신감, 해내는 사람, 감수성이 풍부하다. 상담을 잘해준다. 성실하다. 건강하다. 지금의 나를 설명하는 말이다. 10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나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부 다 멘탈이 강해졌다. 세상에는 3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태생부터 멘탈이 강한 사람, 둘째는 태생부터 멘탈이 없는 사람, 다른 말로 양심이나 염치가 없는 사람, 마지막으로 태생부터 멘탈이 쿠쿠다스인 사람, 하지만 삶이 주는 마음의 굳은 살 덕에 뒤늦게 강해진 사람. 어려운 일을 겪고 그 일을 헤쳐나가다 보면 멘탈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나 역시 다사다난한 사회생활을 겪으며 서서히 단단해졌다. 나를 포함해 내 주변의 멘탈이 단단한 사람들을 살펴보니 그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 1. 남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 타인에 대한 인정이나 인간적인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자기 자신이 영향받는 일이 적다. 주위에서 남들이 어떤 영향을 주든 그들은 한결같았다. 해야 하는 일을 성실히 하고 본인들의 삶에 집중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구태여 불필요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았다. 2. 실수에 과도하게 연연하지 않는다. 2. 실수에 과도하게 연연하지 않는다.
실수가 없을 수는 없다. 정교하게 짜여진 기계적 시스템에도 오류는 존재하니까. 다만 실수는 실패가 아니다. 실수 하나에 걸려 넘어져도 씩씩하게 일어나느냐 마느냐는 본인의 선택이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넘어져도 잘 일어나고 그 다음으로 잘 넘어간다. 내 결정이 틀렸다는 사실에 갇히지 않고 빠르게 단념하고 다음 스텝을 찾아낸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래서 어쩌라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그래도 할 일은 해야지, 다음엔 잘해야지 하고 굳은 마음을 먹고 금세 다시 시작하는 강한 사람들. 그들은 그럴 수 있지 하며 작은 실수는 웃어 넘길 줄 안다. 실수를 실패라 여기지 않는 태도는 어떤 일이든 맞이할 수 있는 자신감의 근거가 된다. 그들은 과거의 실수를 밑거름으로 삼을지언정 그 실수와 앞으로의 내 삶의 인간관계를 굳이 나서서 만들지 않는다. 3. 미리 걱정하지 않는다. 누구나 미래를 알 수 없다. 막막해서 불안하고 실패할까봐 두렵고 넘어질까봐 걱정된다.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이 불안감은 애초에 실체 없는 허상이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과도한 걱정은 당장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미래에 대해 걱정하느라 정작 눈앞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게 더 큰 일이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걱정만 하느라 해결하지 못한다면 작은 돌풀이 하나도 못 넘으면서 산 넘을 걱정은 왜 하는 걸까? 두 부류의 가장 큰 차이는 문제 해결자인 나를 신뢰하는가의 여부로 갈린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해결해 나가면 된다는 건강한 자부심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해서 작은 변수라도 일어날까 전전긍긍하며 대비책도 아닌 걱정만 한아름 안고 사는 사람. 미래의 불확실성을 인지한다면 어떤 쪽이 더 효율적인지는 단번에 알 수 있지 않을까. 4. 감정 표현을 어려워하지 않는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제때 감정 표현을 잘한다. 자주 화낸다는 것이 아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묵혀두고 한참 뒤에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알맞은 때에 현명하게 적절하게 털어낸다. 물리적, 심적 불편함을 여유있게 해소해서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다. 반면에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회사에서 화나는 일을 겪었을 때 당장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에 와서 곱씹는다. 이런 뜻으로 말한 건가? 말을 곱씹고 망상의 나래를 펼쳐간다. 그 망상의 끝은 늘 엄청난 복수극이다. 그러면 부정적 감정이 내 안에서 끝도 없이 자란다. 그리고 그 감정에 휘둘려서 소중한 내 일상에 소홀해진다. 사람들의 생각은 외부로부터 유입된 정보에 의해 지배된다. 그중 나쁜 것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내 생각 안에 또아리를 틀고 그 생각의 찌꺼기는 두려움이나 증오 같은 부정적 감정을 만들어낸다. 그만큼 어떤 정보를 보고 듣느냐가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더더욱 주체적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에 아무 감정이나 들어오지 않게 적당한 울타리를 세워주어야 한다. 주도권을 다른 대상에게 넘겨주기 시작하면 나는 내 감정마저 스스로 돌볼 수 없게 되고 만다. 그러니 내가 원하지 않는 감정은 그때그때 거절하고 털어내는 편이 좋다. 5. 유연한 사고를 가졌다. 규정이나 한계가 없는 사고를 한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다. 사고가 유연하니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너그럽고 여유로울 수밖에 없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편견 없이 관계 맺고 편견 없이 정보를 취한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특히 악조건, 앞으로 할 일의 인간관계가 거의 없다. 나는 이렇게 멘탈이 강한 사람들의 모습을 참고하면서 필요한 상황마다 그들처럼 대처하기 시작했다. 가끔은 생각지도 못한 실수나 예상하지 못한 무례한 사람 앞에서 멘탈이 바사사 털리는 날이 있더라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렇게 한 단계씩 단단해졌다. 관심의 방향을 남이 아닌 나에게로 돌리고 실수에 과도하게 연연하지 않고 미리 걱정하지 않고 감정 표현을 어려워하지 않고 유연한 사고를 가질 것, 이 노력을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나를 비롯한 주변의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작은 일에도 그전보다 상처를 덜 받게 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정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다. 체력이 약해지면 인상이 좋을 수가 없다. 내 몸과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은 나와 내 주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 여기까지 잘 따라왔다. 다음 페이지에서 언급할 방법적 접근을 마저 읽고 잘 될 수밖에 없는 멘탈을 완벽히 나에게 장착해 보자. 잘 될 수밖에 없는 멘탈 장착법. 예전에 나는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이었다. 늘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특별한 이유 없어도 자주 불안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조급해지고 여유가 없어졌다. 삶이 불편해졌다. 하지만 나는 불편한 삶에 매몰되고 싶지 않았다. 매일 다른 하루가 시작될 텐데 그때마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삶이 되길 원했다. 그래서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멘탈을 나에게 완벽히 장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1. 운동하기. 마음만 단단해지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마음이 단단해지려면 몸이 먼저 단단해져야 했다.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처럼 체력이 약하면 마음이 건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다. 처음엔 걸었다. 출퇴근을 제외한 걷는 운동은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차지했다. 나는 서서히 빨리 걷다가 달리기 시작했고 엄청난 성취감을 느꼈다. 헬스와 수영도 배우기 시작했다. 여러 운동을 짧게 배워보고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2. 일 미루지 않기. 내가 언제 제일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돌아보니 바로 일 때문이었다. 정확히는 일이 쌓여 있는데 하기 싫어서 빈둥댈 때가 고역이었다. 머릿속은 바쁜데 몸이 놀고 있을 때 막상 일을 시작하면 스트레스나 불안감은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결국 하면 되는 것이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유 없이 그냥 하면 된다. 3.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기. 사서 걱정한다는 말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다. 미숙한 내가 혹여나 일어날지도 모르는 변수에 휩쓸려 버릴까봐 무엇을 하든 걱정부터 앞선다. 하지만 두렵다고 해서 피하기만 하면 그 두려움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마주해야만 알게 된다. 그것이 단단한 눈덩이가 아니라 콕 터트리면 깨지는 거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한 상황과 달리
실제로 맞닥뜨려 보면 걱정했던 것보다는 별일이 아닌 일들이 있다. 사회 초년생 때 전화공포증을 겪거나 큰 회의를 두려워하던 사람들도 막상 부딪혀보면 어찌저찌 해낸다. 그런 경험이 몇 년 반복되면 그것을 해결해낸 역량을 재평가하게 되어 스스로 신뢰가 생긴다. 그 신뢰가 쌓일수록 나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자신감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생길 수 없다. 그래서 아주 소소한 것이라도 두려움을 이기는 선택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위에서 이야기한 3가지 방법을 실천한다면 잘 될 수밖에 없는 멘탈을 장착할 준비가 끝났다. 그중 두려움을 마주할 용기가 좀처럼 생겨나지 않는다면 프롤로그에서 언급했던 빌리 아일리시의 인터뷰를 떠올려 보자. 어차피 우리는 작은 실패들을 반복하며 살아왔고 아무리 멋진 일을 해도 그 어떤 이상한 짓을 해도 어차피 다 죽으면 결국 잊힐 것이다. 그녀가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은 잘하든 못하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잊히기 때문에 내 모든 발자취에 큰 의미를 둘 필요도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다. 인생사 세용지마라는 말을 잊지 말자.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는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는 유명한 비유가 나온다. 여러 가지 맛의 초콜릿이 담겨있는 상자처럼 우리 인생은 각자 색깔은 다를 수 있지만 행복과 불행의 총량은 모두가 비슷하게 짊어지고 간다. 언제 어떤 초콜릿을 먼저 꺼내 먹느냐의 차이일 뿐 모든 인생에는 똑같이 희노애락이 담겨 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지금의 좌절감이나 불안감과 같은 스트레스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 물론 언제든 안정이 혼돈이 될 수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맛의 초콜릿이 아직 상자에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의연함과 다시 해낼 수 있다는 담대함을 가진다면 혼돈은 금방 지나갈 것이다.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좋은 길로 이끈다. 여러 실수와 변수에 가로막혀도 제 기준에 맞게 현명하게 대처하며 기민하게 반응하는 태도가 점점 더 나은 세계로 스스로를 인도하는 것이다. 넘어지고 부딪히며 지나온 날들 덕분에 그들 인생에도 안정기가 찾아왔으니 우리도 우리 인생에 그런 길을 내면 된다. 나 역시 변수를 만날 때마다 매번 다짐한다. 내가 처한 상황을 확대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시해서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을 찾아내고자 말이다. 그렇게 현명한 해결과 선택이 어제보다 더 나은 내 삶을 만들어준다고 믿는다. 나를 돋보이게 만들고 싶다면 주변에 있어 보이는 사람을 떠올려 보자. 단순히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알게 모르게 느껴지는 연륜과 우아함, 품격과 여유가 있다. 외적으로 화려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내면의 이야기가 풍부한 사람들이 더 매력적이고 뭔가 있어 보인다. 어느 주제에도 대화를 재밌게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 자신만의 색깔이 뚜렷해서 내면에서 나오는 힘이 강한 사람, 양심이 바른 사람, 그리고 삶의 경력이나 연륜이 묻어나는 각자의 소소한 리빙 센스를 갖고 있어서 자기만의 생활 속 지혜를 주변에 잘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있어 보인다. 누구나 그런 사람과 더 대화하고 싶고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 외모만을 뽐내기 위해 나를 꾸미라는 말이 아니다. 적어도 어떤 상황이나 어떤 모습에서 내가 베스트로 보일 수 있는지, 내 장점을 어떻게 표현해야
내가 빛날 수 있는지를 미리 알아두자는 것이다. 나조차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어필하는 것은 기술이다. 나만이 가진 매력으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 어렵지 않다. 누구나 제 매력을 뽐내고 싶어 하지만 대부분은 어떤 매력을 뽐내야 자신이 돋보이는지 모른다. 어줍잖게 남을 따라서 나를 꾸미면 나의 장점이 전혀 두드러지지 않기도 하고 오히려 내 매력을 깎아먹기도 한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있어 보이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스스로를 잘 알아야 한다. 그에 앞서 챙기면 좋을 몇 가지 팁을 소개한다. 1. 대접할 때와 대접받을 때 이것만은 챙기자. 나이 들수록 종종 누군가를 대접할 일이 생긴다. 그럴 때 나의 단골집이나 상황별 나만의 장소가 있으면 대접이 편해진다. 4명 이상이 모여 인사를 나누는 자리라면 적당히 시끌벅적한 음식점이나 별도의 룸이 있지만 너무 고급스럽지 않은 캐주얼 음식점으로 1대1로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하는 자리라면 프라이빗한 무드의 음식점을 고를 수도 있다. 대접하는 내가 불편하거나 어색해하면 상대는 더욱 불편할 것이다. 그렇게 대접하기 편안한 나만의 장소를 알고 있는 것이 좋다. 요리도 마찬가지다. 나만의 필살기 요리가 있으면 집으로 손님을 초대했을 때 대접이 훨씬 수월해진다. 예전에 다른 집에 놀러 갔을 때 받은 근사한 상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딱 한 번의 식사였을 뿐인데 다정함과 따뜻함을 한가득 느끼고 돌아왔다. 손님이 부담스럽지 않게 있는 재료들로 여러 요리를 한 거라서 어렵지 않았다고 말해주는 여유까지 고마웠고 인상적이었다. 반대로 내가 어떤 자리에 초대되었다면 나는 절대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 특히 처음 보거나 남의 집을 방문할 때는 작은 선물이라도 반드시 챙긴다. 초대하는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대접하는 마음과 나의 센스를 표현할 수 있는 선물을 고민한다. 되도록이면 잘 포장된 제철 과일 한 박스, 병이 예쁘고 향이 좋아서 분위기를 살려주는 내추럴 와인, 내 돈 주고는 잘 안 사게 되는 전동 와인 따개 등 각 상황과 시기에 맞게 눈여겨받은 선물을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준비한다. 대접할 때와 대접받을 때 모두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하고 준비한다면 매력적으로 나의 센스를 드러낼 수 있다. 2. 대화할 때는 진솔하지만 적당한 리액션을 하자. 대화만큼 자연스럽게 센스나 나의 취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도 없다. 어떤 주제로 대화하고 상대방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나의 성향을 은근히 드러낼 수 있다. 너무 과장된 표정이나 말투로 대화하거나 억지 리액션으로 호감을 이끌어내려고 하면 상대방은 불편할 뿐이다. 내가 너의 말을 듣고 있다는 행위 자체를 어플하기 위한 요란한 호흡의 리액션은 오히려 나에 대한 호감을 깎아내리게 만든다. 상대를 띄워준답시고 지나친 시샘과 부러움을 표현하는 것도 비매너다. 그런 식의 대화 흐름은 오히려 자리를 부담스럽게 만들거나 환심을 사기 위한 행동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 나만의 인사이트가 있는 내 관심 분야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매력적이다. 때로는 자신만의 분야가 있는 사람들에게 깊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들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구구절절한 사연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롭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내 기준과 취향이 확고하지만 그것을 고집하지 않는 유연한 사고방식은 사람들을 저절로 끌어들인다. 서로 각자 분야의 정보를 주고받으면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을 주는 관계가 되는 것 같아서 더 돈독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3. 비속어나 유행어는 자제하자. 분위기를 띄운답시고 비속어나 유행어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짧은 유행을 너무 민감하게 쫓는 것처럼 보이면 소통보다는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인다. 대화의 본질은 소통임을 잊지 말자. 앞뒤 없이 유행어를 늘어놓으면 세련되거나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는커녕 대화의 맥이 뚝뚝 끊기는 경우가 더러 있다. 상대와 이야기를 주고 또 받아야 대화가 이어진다. 나에게만 발언권이 있으면 상대는 불편해지고 그 불편이 선을 넘으면 상대와 점점 멀어질 수도 있다. 4. 속 깊은 이야기는 천천히 하자.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관계에서 내 모든 것을 갑자기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시간이 주는 관계의 깊이가 있다. 둘이 관계가 충분히 깊어지지 않았는데 혼자만의 친밀감으로 내 개인적인 이야기나 내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지는 말자. 상대는 아직 이야기를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단순히 나에게 호감을 표시했다고 해서 내 깊은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는 뜻은 아니다. 오해하지 말자. 5. 미련을 담아두지 말자. 돈이 됐든 일이 됐든 관계가 됐든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선을 아는 사람은 대부분 의존적이지 않고 자립심과 강인함을 지녔다. 돈, 일, 관계가 없어도 삶을 꾸려나가는데 지장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의연함을 가진 사람은 독단적이고 이기적으로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삶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넘치는 사람으로 보인다. 미련을 갖지 않는 마음도 이런 태도에서 온다. 돈 계산을 할 때도 괜히 불필요한 기대나 미련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기분 좋은 만남 뒤에 계산하는 자리에서 우물쭈물 하지 말아야 한다. 굳이 전부 대접해서 부담스럽게 만들 필요는 없지만 내가 사는 것인지 상대가 사는 것인지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채로 불필요한 기대를 하거나 하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매력을 반감시키는 요소가 된다. 대접받을 때도 기분 좋게 받고 대접할 때도 쿨하게 대접하자. 6. 운전은 배워두자. 운전을 할 줄 안다는 게 엄청난 매력은 아니겠지만 매력적인 어른의 삶에서 운전을 빼놓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나 첫 차가 생겼을 때 어른이 되었다고 느끼듯 나도 그랬다. 딸 수 있을 때 운전면허를 따두면 분명히 쓸 일이 생긴다. 내 소유의 차가 없어도 회사 차나 렌트카를 운전하며 많은 짐을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친구나 동료를 데려다 줄 수도 있다. 운전을 할 수 있으면 행동 반경과 약속 장소도 많이 달라진다. 실제로 나 역시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을 갈 수 있는 자유는 커다란 해방을 경험하게 해주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누군가를 대접하거나 누군가에게 대접받을 때, 미묘한 감정의 서운함이 생길 때, 운전을 해야 할 때 위에 언급한 팁을 되새기며 상대방을 대한다면 적어도 매력 없는 사람으로 보이진 않을 것이다. 나 역시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두기를 원하지 않는가? 우리가 각자 가진 매력의 색깔은 다 다르다. 그렇게 한 가지로 단정 짓기도 어렵고 매력을 만들고 발산하는 방법에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내 생각에 적어도 매력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삶을 존중하고 그만큼 남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졌다. 가장 쉬운 방법일지 모르지만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는 내면의 강함을
그 무엇보다 돋보이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말자. 돈은 이렇게 쓰셔야 해요.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면서도 돈 이야기는 좋아하지 않는다. 노골적으로 돈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속물이라는 인식이 여전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도 어릴 때는 돈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다. 돈 버는 방법도 몰랐지만 어떻게 써야 힘들게 번 돈을 가치 있고 폼나게 쓰는 건지 배운 적도 없었다. 어른이 되어 돈을 벌어보고 그 돈을 허투루 써보기도 가치 있게 써보기도 해보니 돈은 참 좋은 것이었다. 비행기 타고 바다 건너 여행도 가보고 월급 받은 날 좋아하는 고급 음식점에 가서 초밥도 먹고 예쁜 봉투에 지폐를 고이 넣어 부모님께 드리며 생색도 내고 눈여겨봤던 핸드백도 사고 차도 사고 휴대폰도 사고 내 행복 중 많은 순간을 돈이 만들어줬으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갈 수 있는 세계를 확장해주는 수단 중 하나가 돈이었다. 요즘엔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어떤 경험을 하는지 어떤 세계를 접하는지가 돈에 따라 나뉘는 것 같기도 하다. 게다가 생활에서 발생하는 많은 불편함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돈이 다는 아니지만 돈으로 신체적, 물리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돈은 스스로 삶의 울타리를 세우고 지키기 위한 무기이기도 하다. 그렇게 나는 누군가 돈에 대해 고민한다면 주저없이 더 욕심을 내라고 말하고 싶다. 돈에 욕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돈을 대하고 물건을 사는 태도가 삶을 대하는 태도와 닮아 있기 때문이다. 때때로 돈은 어떻게 버는지보다 어떻게 쓰는지가 내 가치를 말해주기도 한다. 돈은 다른 말로 가치다. 가치 있는 것을 대하는 태도, 내가 돈을 대하는 태도.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고자 결심한 뒤로 가장 많이 바뀐 것 중 하나가 돈에 대한 생각이다. 예전에는 돈을 어떻게든 적게 쓰며 아끼자고 생각했다면 요즘에는 쓸데없는 것에는 돈을 쓰지 말고 써야 할 것에는 아낌없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에 돈을 쓰고자 한다. 돈 버는 방법이야 나도 여전히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 정답을 말해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돈을 폼 안 나게 쓰지는 말자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다음은 내가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원칙이다. 1. 돈에 감정을 싣지 말자. 돈에 감정을 싣고 있으면 돈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게 된다.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모두 소중한 나의 돈이자 내가 얻고자 하는 것과 교환할 때 쓰는 수단일 뿐이다. 그러니 가치 없는 일에 쓰는 돈을 줄여서 모으면 더 중요한 곳에 큰 돈을 쓸 수 있다. 2. 가품을 구입하지 말자. 어릴 때 뭣도 모르고 구입한 가품이나 가품인지도 모르고 산 가품들은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쓰레기통으로 갔다. 물건이 마음에 들었던 경우에는 처음부터 진품을 사서 더 애정을 갖고 썼으면 좋았겠다 싶었고,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경우에는 마음에도 들지 않는 걸 못하러 가품까지 샀나 싶어 후회가 되었다. 가품을 구입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걸 비슷한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리는 행위다. 그런 행동은 습관이 될 수 있으니 경계하는 게 좋다. 내가 구매하기에 너무 비싸다고 느끼면 그건 지금 나에게 맞는 물건이 아닌 것이다. 차라리 더 개성 있는 디자인이나 가성비가 좋다거나 하는 다른 가치에 중점을 두고
구매하는 것이 좋다. 올바른 소비는 내가 진짜 원하는 지금 나에게 맞는 물건을 찾아서 갖는 연습일지도 모르겠다. 3. 상술에는 적당히 넘어갈 것. SNS에만 들어가면 수많은 제품 광고들에 휩쓸려 어느새 결제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예쁜 옷, 맛있는 음식, 생활에 유용할 것 같은 기발한 물건들이 너무 많이 눈에 띈다. 그야말로 모방 소비의 장이다. 광고와 마케팅을 보고 산 물건 중에 마음에 드는 것도 물론 있다. 하지만 광고하는 모든 제품이나 유행하는 모든 것을 지금 다 누려야 할 이유는 없다. 거기서 나에게 필요한 것만 취하면 된다. 지금 당장 꼭 필요하거나 1년 뒤에도 잘 쓸 것 같거나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구매한다. 그게 아니라면 과감히 패스하자. 4. 물건을 쟁여두지 말자. 물건을 많이 사서 쌓아두는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화장대를 열어보면 뜯지도 않은 화장품들이 꼭 몇 개씩 보인다. 냉동고에는 냉동 과일과 냉동 튀김들이 가득하다. 물건이 필요해지면 그때그때 고르고 사는 재미도 있는 법인데 물건이 쌓여 새로 살 기회가 없을 정도다. 그때그때 필요한 물건이 없어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물건이 가득해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새로 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써야 하는 강박에 이중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집값이 이렇게 비싼데 그중 대부분을 창고로 쓰고 있는 스스로가 참 못마땅했다. 택배와 배달이 이렇게나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 물건을 쟁여두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한다. 안 쓰는 물건은 어서 중고장터에 처리하거나 버리는 게 상책이다. 5. 가성비 굴레에서 벗어나자. 한때는 가성비템이 아닌 걸 사면 내가 호구가 된 것 같았다. 제품은 대체로 비슷한데 가격이 훨씬 저렴한 물건이 있다면 늘 그걸 택했다. 브랜드나 기능만 보고 조금 좋고 많이 비싼 걸 살 필요가 있나 싶었다. 하지만 그렇게 가성비만을 따져서 구매한 제품은 대부분 오래 두고 사용하지 못했다. 가격 싼 것 말고는 늘 2% 부족했기 때문이다. 막상 사용해보니 중요한 기능이 빠져 있다거나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라서 고장이 나도 AS가 불가했다. 결국 더 좋은 것을 사느라 이중 지출을 하곤 했다. 게다가 조금 더 싼 제품들만 사 모으니 뭐 하나 번듯한 물건도 없으면서 돈은 돈대로 나가는 느낌이었다. 예산이 부족하거나 정말 몇 번 쓰고 말 물건 혹은 가격도 성능도 좋은 물건이라면 모를까 매번 가성비만 따지는 소비 습관 역시 차선, 차악을 선택하는 습관이다. 이런 습관을 들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 주식, 코인 붐이 불던 시기에 그 어떤 걸로도 재미를 붙지 못한 사람이 나다. 주변에는 크고 작은 재미를 본 사람이 넘쳐나는데 나만 기회를 놓친 기분도 들었다. 그러면 돈이 미울 법도 한데 나는 여전히 돈이 좋다. 포기하지 않았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은 아니지만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한다. 나는 내가 부자였으면 좋겠고 그렇게 번 돈을 허투루 쓰고 싶지 않다. 가치 있는 것을 대하는 태도가 곧 내가 돈을 대하는 태도라고 앞에서 말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깃든 습관은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로도 이어진다. 내가 힘들게 번 돈을 제대로만 써도 그것을 가치 있게만 사용해도 내 삶은 한층 달라진다. 똑같이 월 300만 원을 벌더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은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나는 우리가 힘들게 번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가치 있게 대하기를 바란다. 멋지게 나이 드는 법. 어린 시절 어른이 된 내 모습을 상상할 때면 늘 정해진 순서가 있었다. 멋지게 성장한 직장인이 된 나의 모습. 그 다음엔 멋진 할머니가 된 내 모습이었다. 좋아하는 반찬부터 손이 가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어른의 모습을 순서대로 그려봤던 것 같다. 나에겐 젊은 날만큼이나 노년의 모습 역시 기대되는 삶의 구간이다. 요즘엔 멋지게 삶을 누리는 어르신들을 SNS로 접할 수 있기 때문인지 할머니로 사는 내 삶에 한층 더 로망이 생겼다. 특히 노년의 시기에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어르신들을 보면 그들의 건재함에 가슴이 벅차 오른다. 나의 외할머니는 94 연세에 돌아가셨다. 10년 전쯤 내가 한참 회사 생활에 지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던 시기에 할머니라면 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을 하실 것만 같아 할머니를 찾아간 적이 있었다.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제강점기와 전쟁까지 온갖 풍파를 다 겪으며 살아온 할머니시니 아직도 어리숙한 젊은이에게 답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았다. 할머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어요? 할머니는 지그시 허공을 바라보다가 말씀하셨다. 사는 게 금방이라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 다 해야 돼. 눈치 보며 살 필요 없다. 금방 할매 된다. 금방이라. 할머니의 짧은 말씀이 곧 답이었다. 뒤를 돌아보면 내 삶의 눈금이 벌써 이만치 온 곳에 놀랄 때가 있다. 삶의 속도는 내가 나의 나이듦을 인지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흐른다. 나중은 없다. 지금부터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한다.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사람들은 세월이 쌓여가면 갈수록 그 채도와 농도가 진해진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보면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오셨는지, 어떤 생각과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고 계신지가 한눈에 보일 수밖에 없다. 누구나 한 번쯤은 지치고 힘든 게 삶인데 그 삶을 잘 살아오신 것에 대해 무한한 존경의 마음이 생긴다. 이런 마음은 비단 어르신들에게 그치지 않는다.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먼저 간 사람들에 대해서도 같은 감정을 느낀다. 경력자에게 일을 배우듯 삶의 경력자인 언니, 오빠, 이모,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삶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랄까. 멋지게 나이 드는 법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으면 좋았을 것들을 지금부터 해나가면 된다. 1. 책 읽기.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건강한 생각을 유지하는 것이다.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담긴 책을 꾸준히 읽고 그걸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소화하는 과정은 마치 몸이 운동을 하는 것과 같다. 생각의 운동을 위해 책을 꾸준히 읽은 사람은 사고의 깊이, 어휘, 삶에 대한 태도 자체가 다르다. 2. 일기 쓰기. 나는 마음에도 용량이 있다고 생각한다. 일기장에 마음을 쏟아내면 또 다른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마음 디톡스를 한다는 마음으로 일기를 쓰고 나면 한결 가뿐해진다. 다른 측면으로는 요즘에 싸이월드 사진 복구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걸 보면서 개인의 역사를 기록하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깨닫고 있다. 뇌가 기억하는 것과 사진이나 글이 구체적으로 기록해주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다.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생각이나 행동들, 지금의 모습들이기 때문이다. 3.
공부하기.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어르신들이나 새로운 경제 용어, IT 용어들을 꿰뚫고 계신 어르신들을 볼 때면 존경심이 생긴다. 아직 젊은 나조차 따라가기 힘든 트렌드를 어떻게 저렇게 잘 알고 계신지 신기한 마음뿐 아니라 급변하는 사회에 늘 주인공으로 살겠다는 삶의 의지 같은 게 보여서이기도 하다. 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건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일인데 지금부터라도 무언가를 파고들기 시작하면 나도 어느새 전문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긴다. 나이를 막론하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늘 생동감이 넘친다. 4. 있는 그대로 몸 관찰하기. 마음만큼이나 중요한 게 몸이다. 어릴 땐 이상적인 목표를 설정해두고 나를 바꾸지 못해 안달이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최상의 나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있다. 몸을 관찰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몸은 나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미용적인 측면으로만 몸을 바라보지 말고 내 몸이 오래 건강할 수 있게 필요한 걸음걸이나 운동, 표정 등을 찾아낼 줄 알아야 한다. 5. 내 색깔 찾기. 아마 모두가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맞는 것, 나에게 어울리는 것을 추구하고 싶지 않을까. 자기만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만의 색깔을 확고히 다져나가며 나이가 들게 되면 그때야말로 나라는 사람이 무르익는다. 매일이 모여 내 삶이 된다. 그러니 다양한 방법으로 하루하루 나를 발전시키다 보면 어느새 내가 꿈꾸던 멋진 어른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인생 레벨업. 작은 매일이 모여 커다란 삶이 되니까. 1. 종이책을 읽는 게 어렵다면 이북, 오디오북도 좋다.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책을 접하자. 2. 일기는 아무 노트에 적어도 상관없다. 손으로 직접 일기를 쓰는 게 부담스럽다면 휴대폰을 적극 활용하자. 다이어리 어플이나 묵혀두었던 블로그를 다시 꺼내보는 것도 좋다. 3. 내 몸을 충분히 살펴보고 나에게 맞는 건강관리법을 찾아보자. 영양제를 한 움큼 먹는 것보다는 걸음걸이를 바꾸고 허리를 곧게 펴고 거울을 보며 인상을 펴고 스트레칭을 주기적으로 해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4. 공부는 작심삼일이어도 좋다. 도전하고 시작하자. 성인을 위한 학습지도 있고 요즘은 온라인에 다양한 클래스 사이트가 많다. 할 수 있다. 여기까지 253페이지의 내용들을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작가의 에필로그와 부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은 짧고 굵은 명문장들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이지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